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량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김남훈입니다. 네, U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입니다. 네, 동아시아 따봉연구소 윤갑희 소장입니다.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맞불 작전 들어보셨죠?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대결적인 상호주의처럼 보이지만 맞불 작전의 의미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불이 크게 났을 때 불의 진행방에 맞춰 미리 작은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큰 불이 태울 것이 사라져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죠. 저희가 이재명 리스크를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크고 작은 리스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이 터진 것을 막기 위해 저희는 큰 불의 진입 경로를 막는 작은 불을 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을, 언론에게는 김빼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꼼꼼하게 빠진 것 없이 리스크들을 꺼내 놓아야겠죠. 이재명 리스크 2탄을 준비했습니다. 윤 소장님, 이재명 리스크 1탄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그 반론들을 온라인에 많이 내놓았더라고요. 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또 재반박을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곧 검증이 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 진영이나 언론이 왜곡이나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네. 이런 후보 검증에 대해서 마침 이재명 전 시장이 했던 명언을 하나 소개드립니다. 우리 편이고 한 팀이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국민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하셨던 말씀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아니라 이재명 예비 후보 캠프에서 좀 공식적으로 뭐 좀 반론을 네. 한다든지 그리고 뭐 우리 방송에 나와도 돼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님이 UBC 스튜디오에 오시는 거, 정치 신세계 출연하시는 거, 저희들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그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재명 리스크 1탄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그 반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윤갑희 소장님이 다시 한번 또 재반론하신 그런 형태가 진행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소장님. 네. 지난 방송에서 그 철거민은 법 모르는 노인주부라는 철거민 쪽 변호사의 말을 그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 제 주장이 아니라 그 변호사의 말을 옮긴 것입니다. 그 촬영하셨던 분이요. 네. 그래서 나왔던 반박이 위장 이혼한 투기꾼 부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 집행유예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범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철거민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네.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위장 이혼한 투기꾼 부부다라는 규정은 사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반론에 나오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반론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 명백하게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론을 하고 사건을 하나 이렇게 좀 뭔가 정리를 해가는 거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철거민들은 굉장히 다수기 때문에 뭐 그 중에 뭐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위장 이혼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악마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폭행으로 집행유예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당시 시장이 변호사일 때 사건을 의뢰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2,400만 원인가 그렇죠. 수임료를 주고 예. 그 전후 맥락을 지금 사실 전부 빼버리고 지금 반론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썩 깔끔한 반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욕설 관련 이야기가 있었죠. 네. 욕설 관련 그 음성 파일. 네. 그 형이 어머니에게 한 욕설을 형수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다. 라는 주장인데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풀 버전으로 그 음원을 들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그게 편집됐다고 주장하니 그럼 원본을 내놓으면 될 게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오히려 원본을 내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무조건 편집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각 종편이 전후 맥락 다 거세해버리고 틀어서 문제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재명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악의적으로 활용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해답을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치 시세가 무슨 법정이 아니죠.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네. 선거에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동영 노인 폄하 발언, 김용민 씨의 막말 사건 이거를 굳이 사례로 끌고 온 이유가 이런 사건들이 선거 그 투표일 임박해서 터졌을 경우 이 리스크가 단순히 이재명 한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 전체 판세, 특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지역에 미칠 악영향, 불경.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이재명 후보 측에서 빨리 말끔히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찾아라. 이걸 지금 촉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부분, 또 저희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자, 또 하나, 친인척 교체 채용건이 있었죠. 여동생은 한 달 150도 안 되는 청소부였고, 매제는 택시 자격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했다. 그런데 이거 좀 너무 하는 일이라든가 급여 수준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부터 한 달 급여가 얼마부터 취업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150이건 200이건 250이건 간에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박하게 필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회피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합법적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문제 삼았던 것은 공채를 계속 연기했다. 원하는 사람이 뽑힐 때까지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반박 짤이 공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을 반복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성남문화재단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익환 목사의 장자부, 이제 큰 며느리이자 문성근의 형수로 작가 선정 등 행사를 합법적으로 주도했었고, 이 자유당 시의원의 일반적 발언을 인용해서 비판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당 시의원의 일방적 발언이 아니라 성남문화재단 대표나 실무자가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소개한 겁니다. 그걸 추격해서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방적 발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두 발언을 합쳐서 소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문익환 목사의 장자부 얘기, 문성근 씨 얘기를 여기 왜 들고 들어온지 뭐 어쩌라고.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성근 씨 형수니까 뭐 문제 삼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그리고 언론 관련 부분이 또 있었죠. CNB 뉴스는 성남에서 오랜 기자 생활한 기자가 소속된 언론으로 성남시청 취재를 주로 했고, 손가혁과 관계가 없다. 네. 이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손과혁과 관계 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알아보니까 CNB 뉴스 편집인인 김원섭 씨 트위터의 프로필에 가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편집인이다. 근데 뉴스 플러스 트위터 공식 계정을 또 가봤더니 거기는 아예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시태그가 걸려 있습니다. 뭐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난 사실 이 얘기 안 했으면 몰랐는데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손과혁과 관계 있네요. 그리고 뉴스플러스는 송가혁하고 관련이 있다고 아주 사실 진작부터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좋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우리 정치 신세계는 대놓고 어영방송을 하니까 어영방송 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요. 민주당, 청와대, 정부 그리고 우리가 어영짓하는 관련된 사람들한테 10원짜리 한 장 아예 돈과 관련된 거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의 본질은 광고를 증액받아서 편의를 보고 특혜를 받다. 이게 핵심이고 그러고 나서 논조가 굉장히 너무 진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손가혁 발대식에 공무원을 공식 비공식 동원한 적이 없다. 녹취록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실상 동원 인정한 셈입니다. 녹취록 내용을 여기 다시 읽어드리면 지루하니까 거기에 내용에 녹아있는 맥락이 쩔쩔매다가 별다른 변론을 못하고 끝나는 것이 그 녹취록입니다. 의사록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성남시 의회 의사록. 자, 그리고 배가연 K-팝 스타였죠. 배가연은 성남, 이하이는 부천으로 두 도시 사이에 경쟁이 붙었다. 이게 반론으로 이제 소개를. 네네. 예. 아니, 이 시장 측에서는 안 했다, 개입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경쟁이 화끈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개입했다는 얘기냐라고 밖에 읽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적절하지 못한 반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했는데 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형식의 반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이 부분도, 좀 제대로 된 반론, 특히나 예비 후보님 측의 공식적인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성남 시민단체 협의회는 보수단체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어떤 고소고부를 주도를 했던 곳이다. 왜 이쪽의 주장을 계속 갖고 오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보수단체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단체라고 합시다. So what? 그러니까 아니 이 얘네들 주요 맨날 하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맨날 국정원 과거에 뭐 좀 있으면 국정원이 배후에 있다. 이거 일베놈들 짓이다. 일베가 아니면 이런 짓을 못한다. 라는 식으로 내부의 어떤 비판을 입을 확 막는 그런 패턴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이거는. 반론이 아니야. 이거는. 그 보수 시민단체에서 한 발언의 내용을 반박해야지 저 사람들이 보수 단체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답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숙정 성남시의회 의원 그 사퇴권인데요. 이 사퇴권은 민노동과의 연정이 아니라 시의회 과반을 유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선택이었다.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말입니다. 네. 뭐 사실상 연정이잖아요. 그렇죠? 연정이란 단어를 쓰는 네. 건지 아니면 과반을 유지하기 위해서에 위한 선택인지 뭐 그 두 개 어떤 의미로 다룬다는지 전혀 왜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노당 시의원이 행패 부리고 해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그 당에 민노당이 아니지 하여튼 통진당인가 하여튼 그 네, 당 대표도 네, 사과를 민노당, 하고 민노당. 네. 그랬는데 왜 민주당이 그 시의원 사퇴를 만류를 해? 지금 이 반박은요, 정치 신세계의 주장을 오히려 강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맞춰서 5개월이나 의회를 공전시키면서 그 사람을 사퇴를 못 시켰도록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과반이 무너질까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정을 과반 유지하기 위해서 연정을 하지. 뭘라고 연정을 합니까? 그럼요. 연정했다는 얘기야 지금. 예. 그리고 혹시 그 주민센터장 관련해서는 그 반박은 없던가요? 그건 할 말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청렴도 평가. 이 청렴도는 국민권익위 평가로는 강남과 1위를 할 정도로 자유당 지자체가 상위에 있다. 이게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것 같은 반복인데, 메신저를 계속 공격하고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 언론에서도 이 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 참고할 만한 언론 보도 자료가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명박을 공격할 때는 박근혜 주장을 참고해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박근혜를 공격할 때 이명박의 주장을 빌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한 말인가를 이렇게 따지는 게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난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 경선 때 한나라당. 경선 때는 진실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서로 2002년 경선. 갑자기 진실을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두 사람을 다 교도소에 집어넣었던 그렇죠. 겁니다. 자, 그리고 63.8% 수치가 또 나왔는데 네. 매니페스토 본부 평가 63.8%가 아니라 법률 소비자 연맹의 평가였고 또한 법률 소비자 연맹은 돈을 받고 상을 주는 등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단체다. 네. 역시 메신저 공격이 되겠는데요. 매니페스토 본부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가 아마 부적절하게 헷갈려서 잘못 표현한 것 같고요. 네. 법률 소비자 연맹이 맞더라고요. 예, 그건 맞는데, 마찬가지로 청렴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에서도 다 비슷한 논조이고, 조건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약 이행률 96%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그러면 객관적이냐? 저는 그 주장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례를 반증으로 갖고 온 것이 법률 소비자 연맹의 평가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공약 이행률 96%가 검찰의 무혐의가 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96% 그게 적절하냐? 그랬더니 이제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은 객관성은 그렇게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조사해서 자체 발표를 한 것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우리가 팩트체크를 잘못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96%가 범법행위다. 자체 조사는 범법행위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도 별로 시원찮은 반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복 관련 이슈입니다. 무상교복은 중학교는 이미 통과돼서 실시 중이다. 부결된 것은 고등학교 교복이다.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지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네. 아마 이게 맞습니다. 예. 중학교는 통과되고 고등학교가 부결이 됐는데요. 참고로 괜히 이 얘기 꺼내지 말지 그랬어. 참고로
다른 곳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수원시장이나 남시장 같은 곳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 야당이 다 의회 그 과반을 점하고 있대요. 조건은 같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용인, 오산, 광명, 과천, 고양, 안양 등 일부 지자체가 중고교 무상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을. 근데 이재명의 무상교복은 계속 의회와 충돌만 반복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회를 계속 찍어 누르는 식으로 하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무상교복뿐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도 2015년에 무상 민간 이용시설 시 50만 원씩 주는 거. 네. 그거를 채택을 했는데 계속해서 복지부랑 싸우고 그 의회랑 싸우고 하다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2018년 2월에서야 겨우 됐는데 3년 지나서 예.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그냥 깔끔하고 클린하게 잘 이게 물론 야당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더라도 잘 대화를 하면서 다 풀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형태의 리더십 이게 강한 리더십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풀리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행정 능력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주 잘못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명단을 페이스북에 올려버리는 식으로 네. 약간 포퓰리즘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사람마다 평가가 갈릴 겁니다. 근데 실수로 기권한 의원의 이름을 반대로 올린 거예요. 반대표를 찍었다. 네, 반대표를 찍었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반대인지도 말해야 될 거 아니냐. 그 현금 지급 방식 있잖아요. 그냥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거나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데 이견이 있었대요. 아니 이 정도는 그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맨날 스트러그를 일으키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반박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봤고요. 이 반박 내용이라는 것은 이재명 예비 후보님의 그 캠프 쪽 공식적인 반박이 아니라 지지자분들이 SNS에 올려주신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지자분들이 올려주신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공식적인 해명을 보내주신다면 아니면 출연해 주신다면은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반박론에 대한 재반박 해봤는데 또 새로운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 사실 이 건이 굉장히 좀 심각한 건이긴 합니다.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나간다면 상대가 누구냐면은 현직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현직.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상대죠. 따라서 그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단도리하고 가지 못한다면은 잘 정리하지 못한다면. 네, 골치 아파질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성남 판교 환풍구 참사 사건입니다. 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 6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실 이 사고 자체야 뭐 누가 의도적으로 그랬습니까? 근데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치명적인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박수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인터뷰 짤막하게 내용은 접하긴 했습니다만 그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것도 그럼 제가 확실하게 전제를 할게요. 박수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일방적인 증언을 소개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이것은.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일방적인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예비 후보 측에서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건은 2014년 10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 인근에 지하 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관람객들이 추락을 했죠. 그래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입니다. 난리가 났었어 이때. 네. 예. 이 부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남경필 지사가 독일 출장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책본부장을 먼저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은 대책본부장이 성남시장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성남시장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아 지금 이게 도지사가 할 사건은 아니고요. 해당 시장이 해야 되는데요. 두 시가 엇갈린 인접 지역이면은 뭐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대책본부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이 소방법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났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대책위원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부장. 부지사가 가서
이 시장이 대책본부장을 맡으시오 했더니 펄쩍 뛰면서 성남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왜 대책본부장을 맡느냐 하고 계속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게다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더더욱 당신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성남에서 난 거니까 당신이 대책본부장 맡으셔야 됩니다 했는데 계속 지금 안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수습은 해야 되는데 대책본부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도 막 이제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도지사와 시장이 공동 대책본부장을 하자라고 해서 겨우 그걸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분당구청의 대책본부를 마련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위치 자체도 성남시청에 하자고 하니까 성남이 무슨 책임이 있냐. 성남의 시자도 꺼내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양보해서 분당구청의 대책본부를 그러니까 급이 좀 떨어진 거죠 대책본부가. 네. 그 대책본부 안내판의 문구도 갈등 요소였다면서요? 그래서 가보니까 9시에 뭐 정홍원 총리가 방문하니까 빨리 본부를 꾸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내판에도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판교 환풍구 사고 대책본부. 성남이 빠진 거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인데 네. 경기도 판교 환풍구 사고 대책본부. 그러니까 예. 성남시가 왜 없어졌냐? 판교가 경기도 직할이냐? 맞는 말이죠. 경기도 판교로 바로 갈 거면 무슨 직할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뺐냐고 하니까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면피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도를 잘라내고 경기도 성남도 없는 그냥 판교 환풍구 사고 대책본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문 서명 이것도 상당한 이슈가 됐다고 하던데요. 이게 합의문을 서명을 해야 되는데 사고 이제 수습을 다 했으니까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시, 경기도 행사 주체인 모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 대표 간에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빠지겠다고 해서 결국 성남시장 서명만 빠진 상태로 합의서가 끝났다고 합니다. 절대 발 안 담그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는.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장의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일단 합의문은 일단락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합의문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언론하고 뭐 방송사들이 다 찾아왔겠죠. 그래서 유족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때 등장합니다. 발표는 내가 하면 어떻겠냐. 누가요? 이재명 시장이. 합의서에 사인도 안 하고 책임도 없다는 사람이 왜 발표를 하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공동대책위원장인데 TV 한번 나가게 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알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발표를 하되 시작할 때 이 시장은 짧게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만 선언하고 자세한 합의 내용은 유족 대표가 발표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다 방송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상 딱 10분 동안 시간이 주어졌는데 TV 생중계에서 자기가 그 합의 내용을 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유족 대표는 원래 유족 대표가 읽기로 한 부분인데 앞에서 다 읽었으니까 그걸 그냥 다시 한번 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예비 후보 쪽 반론을 조금 더 하여튼 들어봐야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후에 뭐 유튜브에 뭐 본인이 판교 환풍구 사고를 수습한 영웅처럼 마치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야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이 금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 경기도 부지사의 의견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의견이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현임 시장, 현임 도지사와 맞붙게 될 경우, 만약에 본선에서 이슈화가 된다면은, 이재명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다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다 방어를 해야죠. 이쪽도 다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때 다 돌아가던 그렇겠죠. 일,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냥 아니라고만 하는 식으로는 일방 주장이다 이렇게 끝날 문제는 그래서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 이거 하나만 문제가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은 정치 공방 속에서 왜냐면은 흥결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상관이 없을 텐데 문제는 여러 가지의 복수의 흥결 속에 이런 흥결이 같이 엮여 있으면 또 이 무게감이라는 게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아주 가볍지만 100장에다가 한 장을 더 얹었을 때는 그죠? 저울 같은 데 보면 네. 무게추가 달라지잖아요. 그거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도 미리 사전에 잘 방어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런 거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퍼펙트 스톰이죠. 네. 2개 이상의 그 태풍이
합쳐졌을 때 어마어마한 위력 갖고 있는 그 슈퍼 태풍이 되는 건데 좋은 비유다. 네, 이런 상황 저희가 리스크 1, 리스크 2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예비 후보님 측에 그 조금 더 공식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라토리엄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모라토리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문제.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한 거의 최초의 어떤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게 성남시 모라토리엄이었고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 이게 아주 핵심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당시 우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쪽이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었고요. 근데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뭐 별별 군데에서의 예산 낭비 사례들이 다 나왔는데 성남시도 그 중에서 아주 엄청난 데였어요. 그전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쪽 지방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 시청 건물, 성남시청 건물을 지었고,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데다가, 이런저런 사무 여건으로 매우 부적합하다, 이런 비난도 많고 이랬었는데, 당연히 이거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네. 이거와 맞물려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성남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그 모라토리엄은 아시다시피 이게 지불유예, 파산 선언이지. 쉽게 하면 얘기하면. 그런데 이 파산이 두 개로 나뉘어요. 네. 디폴트와 그렇지.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은 지불유예. 지금은 못 주겠는데 좀 시간을 달라. 나중에 줄게. 디폴트는 아예 못 주겠다. 일단 성남시는 디폴트는 아니에요. 당시에 이 이재명 시장의 이 발표는 분위기는 엄청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만한 지방재정 문제를 갖다가 이제 이런 충격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 정부의 예산 낭비 이런 거에 대한 비난, 질타 이런 것들도 함께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점들이 나왔고 그게 사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재명 시장도, 오마이뉴스에 2012년 4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난 다음 한 2년쯤 있다가 한 인터뷰 기사에서, 약간 과한 방법이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약간 과한 방법의 하나였는지, 아니면 좀 심한 거였는지, 요런 건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재명 시장이 뭘 모라토리엄을 했느냐, 어떤 채무를 지불유예를 했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그게 판교 특별회계 전용금이라고 하는 채무입니다. 그게 이제 판교 특별회계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딱 걸리는데. 뭐야, 그게. 예.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눕니다. 일반 회계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회계고, 특별 회계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 들어간 돈 입출입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올여름에 어디 유럽 여행 한번 가자. 그럼 유럽 여행 경비로 따로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돈 관리를 해 나가는 거. 장부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장부를 따로 만드는 거. 근데 일반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나중에 돈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임의로 별도로 이렇게 딱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 전 시장이 이대업 시장이 여기서 돈을 횡횡횡 뽑아갑니다. 그 뽑아간 돈이 무려 5,200억이라는 거죠. 엄청 빼갔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호화청사랑 엮여가지고, 얘기가 이제 딱 맞아 떨어가지 않습니까? 판교에서 쓸 돈을, 들어갈 예산을 뽑아서 성남시청 지었다. 스토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성남시청에 직접 들어간 돈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성남시에서 이대업 시장이 광 내는데, 표벌이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도로 닦고, 가로수 심고, 이런 데에다가 돈을 펑펑펑 쓴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일반 회계 장부, 그러니까, 네. 원래 성남시 예산 편성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 장부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쓸 돈이 없으니까, 판교 쪽 장부에 있는, 그쪽 통장에 있는 돈을 끌고 와가지고,
이쪽 통장에서 쓴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메꿔 넣어야 되는 돈이죠. 그 이재명 시장의 전임 시장 이대엽 시장은 이걸로 해서 공원도로 확장고사에 1,000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000억, 부족 예산, 그러니까 일반 예산에서 빵꾸 난 거죠. 부족 예산 1,000억, 수익 감소에 따른 일반 회계 재원 1,000억, 은행 등 환경 사업에서 1,300억 등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200억을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메꿔 넣어야 됩니다. 네. 네. 이전에도 일반 회계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특별 회계에서 빼내왔다는데 일반 회계에 돈이 어딨냐. 그러니 지금 당장 아니 돈도 뭐 52억이라 해도 큰 돈인데 5,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 메꿔놔야 된다니 이게 뭐 성남시 재정으로 봐서도 이거 감당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시장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요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천천히 갚을게. 예,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 말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응원하는 그 해시태그 소셜미디어 메시지가 엄청났어요. 반응이 엄청 좋았지. 네, 맞습니다. 왜냐면 취임하자마자 5,200억 빚더미 앉은 성남시 그러면서 이제 어떡할 거냐 막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그 소원의 메시지가 많았죠. 성남시도 예산 진짜 허랑방탕하게 썼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 의원들이 그 경기도를 비롯한 온 동네에서 한 그 말 그대로 예산 낭비 사들은 수도시 많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한방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그 어떤 그 지금의 그 보수 야당과의 전면전에서 그 키퍼슨으로 부각하는데 큰 어떤 이슈 맞아요. 메이킹이 됐죠. 그 언론의 주목을 네. 한 방에 받으면서 맞습니다. 그야말로 변방사또 님께서 중앙 무대에서 곽광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이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 모라토리움이라는 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지불유예지 않습니까? 네. 지불유예라고 하면 돈을 갚으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직원 조기,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갚을게. 기다려 달라. 직원 조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첫째로 모라토리움이 필요한 것이었나? 요게 제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급 요청, 그러니까 돈 갚아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느냐? 지불 독촉이 있었느냐가 핵심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지불 독촉이 있었느냐? 지불 독촉이 어떤 자료를 봐도 제가 본 걸로는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돈 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 5,200억을 아니 갚는 거 갚아야 돼요. 원래 그냥 갚기로 되어 있지. 그렇죠. 갚는 거 갚아야 되는데 그 해에 갚아야 될 돈은 3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그 해에 갚아야 될 돈 350억은 당연히 성남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예산으로 350억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는데 네네. 또 불구하고 굳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아니 올해 갚아야 될 돈은 35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네. 어쨌든 돈을 전용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갚아야 되는 거니까 시 예산으로는 어쨌든 불가능하니까 미리 모라토리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모라토리움이라는 건 지금 당장의 지금 요청에 의해서 지불유예라는 거지 내년에 갚을 돈을 올해에 모라토리움 한다 이러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성남시에서 한 게 그거예요. 그러네. 5,200억을 안 갚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갚긴 갚아야 돼요. 이 갚는다로 하는 것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 일반 회계에 있는 돈을 특별 회계로 넣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해에 당장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5,200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 1,000억, 2,000억씩 이렇게 계속 메꿔 넣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갚을 돈, 당시 5,200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 하면 공동 공공시설비라고 하는 그 공동으로 쓰는 공공시설, 요 비용, 요게 이제 2,300억이고요. 그 초과 수익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판교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교 개발하면은 그 개발 이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 개발 이익에 대한 초과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한 부담금,
이건 이제 국토부랑 LH 이런 데다가 이제 줄 돈. 요거 이제 초과 수익 부담금이라는데 요게 2,900억입니다. 그러니까 5,200억이라는 것은 공동 공공시설비 2,300억 더하기 초과 수익 부담금 2,900억. 요거 두 개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공공시설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공시설이죠. 이런 데는 뭐 택지 개발하는 데 쓰는 여러 공공시설인데 이거는 당시 이제 판교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이니까 판교는 LH 공사. 네.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여기랑 같이 해는 거라 가지고 LH가 먼저 공동시설비를 갖다 탁탁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남이랑 같이 공동사업이니까 성남에서 부담할 돈을 갖다가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성남이 이제 갚으시오. 나중에 이제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LH에서는 당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얘기를 한 게 올해는 350억만 받아 갚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 올해 갚아야 될 돈은 일단 최소 경비로는 한 350억이고 최대로 치면 한 1,800억쯤 된다. 그러니까 원래까지는 일단 350억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 요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200억 중에서 공공시설비 2,300억 중은 이제 350억을 일단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당장 갚아야 될 돈은 그렇죠. 350억인 네.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초과 수익 부담금 2,900억이다라고 한 거. 근데 요것도 그 초과 수익 부담금이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얼마가 될지 당장은 몰라요. 네. 거기서 이런저런 개발 사업을 했는데 개발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뭐 분양도 팍팍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수익이 많이 나더라. 그럼 초과 수익 부담금이 많이 나고 안 그러면 조금 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로 봐서는 초과 수익 부담금이 최소 2,100억에서 가장 많이 맥스로 잡으면 2,900억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쪽에서는 제일 많이 갚아야 될 돈 2,900억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돈도 지금 당장 갚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초과 수익이 나야 초과 수익 부담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초과 수익이 얼마가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도 계속 정산을 하자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대충 예상이 2,100에서 2,900쯤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네요. 이 초과 수익 부담금이라서는 개발이 완료돼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국토부 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내년부터 이제 어떤 사업을 할지 이제 정해가지고 그걸 한 4, 5년 동안 나눠서 단계적으로 부담을 하자. 분할 납부. 분할 납부. 자, 그러면 5,200억 중 2,300억, 2,900억으로 나뉘는데 2,300억 공동 공공시설비는 350억으로 일단은 퉁을 칠 그렇죠. 수가 당시로는. 있고요. 네. 그리고 초과 수익 부담금은 3,000억 기준으로 해서 5년으로 하면 600억. 그러면 350억 딱 600억, 950억 원으로 그 600억은 그 다음 내년부터 그 다음 그렇죠. 해부터 낼 거니까 당장 그 해에는 350억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얼마를 갚아야 될 건가는 정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돈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5,200억이라는 숫자는 너무 좀 굉장히 선의 해석해 줄 수 있죠.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부채액을 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시사경제 같은 굉장히 네. 훌륭한 경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쭙는 건데 음. 그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가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상태를 미리 상정을 해서 미리 이렇게 선수 디폴트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인류 역사상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없어요. 지자체 파산 사태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꽤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파산 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본은 그야말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 해가지고 아이고 쉽게 해서 기업으로 치면 묻어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좀 과했다. 정치적 쇼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하 그랬나요?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첫 번째로는 성남 시민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뭐 망한 동네에 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들을 굉장히 중요한 공사들이 다 중단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빙상 등 12개 정도의 직장 운동부가 해체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쇼를 왜냐면은- 벌이는 동안 피해본 그렇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또 파급 효과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이후로 거의 모든 대한민국 광역 지자체들이 부채 줄이기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자체들이 부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복지 예산 줄이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알짜배기 땅 있죠. 이거 팔아버리면 돼요. 어차피 나는 4년 5년 뒤에 나갈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땅을 계속 개발하고 키워서 여기에 뭐 연구시설 단지라든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대학을 유치한 게 아니라 그냥 팔면 돼요. 팔면 부채는 제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허구의 목표를 위한 레이스에 모든 지자체 뛰어들면서 많은 시민들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요 모라토리움의 후파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자체의 긴축 레이스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남시청에서 나온 얘기가 성남시청 빙상부에 그 빅토르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현수. 안현수. 안현수 선수가 그래서 성남시청 해체되고 난 다음에 뭐 갈 곳 없어지는 결국 러시아까지 흘러가게 되는 이유 이런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성남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단되고 이 중단된 사태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두 번째로 재미를 본 사람이 바로 지금의 홍준표. 경남도에서. 예, 경남 진주의료원 폐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남도 예산 줄이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죠. 아, 진짜 포퓰리즘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못된 신화 하나를 잡아야 되는 게 국가 부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1인당 빚이 얼마라는 등 그래서 나라 빚이 엄청나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진작에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어야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 그리고 지방 정부 부채라는 것은 원래 미래의 어떤 꿈을 위해서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또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채를 무조건 악마시하는 거기에 편승한 조치였다. 이건 굉장히 경제학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지금 꼽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뭐 긴축이라고 하는 게 아니 뭐 예산 건전한다는 게 그 좋은 거긴 한데 그게 가지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게 요까지만 네, 하고 그래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긴축과 사실 맞물린 문제이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뭐 할 사업을 위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특별 전용금이니까 채권 발행한 세무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지방 정부의 신뢰도를 전국적으로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지방 정부들이 무슨 일이 필요해가지고 채권 발행을 하는가 할 때는 이번 이렇게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른 모든 지자체가 다 힘들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개인이 채무가 있어. 근데 은행에다가 나 이거 이제 당분간 난 못 갚어.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려.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어요? 그다음부터 안 빌려주지. 전국 은행에서 나에 대해서 신용등급 다 떨어뜨려가지고 돈 안 빌려줘. 맞습니다. 그게 딱 그런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채지방채는 말 그대로 제일 안전한 채권 아닙니까? 설마 얘네들이 빚을 안 갚겠어? 그런데 성남시는 안 갚다네? 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다 악영향이 들어갑니다.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걸 뭐 너무 그렇게 배관시하고 보지는 않는데 그 포퓰리즘은 그냥 지 혼자 광파는 거라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주민들을 넘어서 국가 전체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국가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포퓰리즘이라 그러면 최악의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뭐 이걸로 인해서 약간 과한 방법, 뭐 정치인으로서 어떤 충격파를 주는 것, 그냥 광 좀 팔았네라고 하는 것은 요 사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승조 소장님의 모라토리엄 특강.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 이상 하드캐리를 혼자 하셨는데요. 그런데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사건은 성남 FC 사건이죠. 네. 이게 한마디로 네이버에서 40억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로 넘어가고요. 그 돈이 40억을 받았는데 1억 4천 빼고 39억 정도가 성남 FC로 흘러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이버, 성남시, 희망살림, 성남FC, 네이버, 성남시, 희망살림, 성남FC 기억을 해두시면 이 네 가지 회사 단체명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와 희망살림의 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의 희망살림은요,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탄감 프로젝트 협약식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 이재명 시장과 김진희 네이버 대표, 재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 세 명이 모여서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돕는 이른바 롤링 주빌리 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습니다. 롤링 주빌리는요, 일정 기간마다 그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 유대교 그 전통 스타일의 그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일정 금액을 내가 예치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부채를 이 은행이 대납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죠. 자, 그래서 이후 네이버는 2015년 6월, 10월, 2016년 7월, 9월 10억씩 4차례에 걸쳐서 총 40억 원을 희망살림에 후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살림이요, 이 후원금 중 39억 원을 성남FC와 2년간 메인 스포츠를 맺는데 사용을 하고 축구단 유니폼에 롤링 주빌리 또는 주빌리뱅크 광고를 실었는데요. 성남FC의 구단주는 바로 이재명 시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네 번째 10억 원을 납부한 2016년 9월 그 성남시는 네이버의 제2사업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희망살림 기부금은 불안 납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4차례 걸쳐 나누었을 뿐이지 건축 허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희망살림에서 39억 원이 성남FC로 간 것에 대해서도 그 성남시에서는 또 희망살림 측에서는 주빌리 은행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축구단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과 연계된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살펴보면은 성남FC에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스폰했습니다. 성남FC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농협도 있고 두산도 있는데요. 두산은 한 해 매출이 17조 원입니다. 여기서 40억이 갔어요. 그리고 농협은 수신 금액이 200조예요. 여기서 40억이 갔어요. 네. 그런데 40억 받아서 39억 간다. 과연 이 희망살림이 두산, 농협과 같이 그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렇게 스폰을 할 수 있는 그 규모인지 이것도 좀 의문시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알린다면은 축구단 유니폼에 이름을 새긴 것도 좋지만 네이버랑 협약했다면서요. 그럼 네이버 메인에 좀 빵빵 띄워주는 게 더 희망살림과 주빌리 은행을 알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쪽 판단은 그쪽 판단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주빌리 은행은 빈민들 부채 소각을 위해서 있는데 40억을 받아서 39억을 홍보비로 쓴다고요? 그거를 누가 납득을 합니까? 어떤 기업이 일종의 그 매출이죠. 매출의 거의 90% 가량을 홍보비로 씁니까? 그런 회사가 있다면 망하게 되죠. 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원래 성남 FC 유니폼에 네이버 로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희망살림 거쳐가지고 세탁하고 갔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 그리고 롤링 주빌리 은행장, 공동 은행장이 바로 이재명 시장, 성남 FC 구단주도 이재명 시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빌리 은행이 바로 그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그죠? 현재 원내 대변인이 열심히 하던 사업이기도 하고, 언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 이것 때문에 네. 하여튼 국회의원도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음모론이나 의혹들이 있어요. 그 부지 이전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그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건 우리 검찰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 4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심쩍고 너무나 납득이 안 가는 판단이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뭘 대가로 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예, 우리는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나 공익사업재단에서
40억 중에 39억을 광고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익자단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는 이렇게 반론하겠죠.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 뭐 서로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40분에 39만큼 홍보가 중요한 사업이 어딨어. 네, 아니 그리고 희망살림 원래 목표대로 한다면은 네. 그 돈 가지고 채무 소각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상식을 벗어났어요. 네. 그래서 두산 42억, 농협 36억, 차병원 33억인데 여기에 예, 희망살림이 39억. 두산 농협 차병원과 희망살림이 같은 레벨이다. 이거는 조금 그냥 커먼 센스가 좀 상식적이지 않죠. 네.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파헤칠 때 숱한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하고 비슷한 패턴 보이는 게 미르재단, 있잖아요. 뭐 그죠? K스포츠. 그리고 최순실 그 일가가 그 광고 회사 막 바꿔치기 하고 그 이름도 없는 광고 회사가 갑자기 그 현대차 뭐 뭘 받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원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이제 뇌물 관련 혐의로 이제 성남시에 고발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명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빨리 아니면 정리하는 아니다. 게- 그렇죠. 네,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빨리 정리를 하던가 말끔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 있으면 어차피 선거판에서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요. 또 우리 이거 얘기하니까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거 가지고 또 똑같이 이야기한다. 어쩌고 지랄할 새끼들이 눈에 선한데. 자유한국당 싫어하긴 하지만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반적 상식론 입장에서 의문시되는 게 맞고 의문시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 어쨌든 간에 현재 고발을 한 상태니까 대처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장님. 네. 이재명 예비 후보 하면 네, 형님 이재선 씨 얘기가 굉장히 네. 많죠. 근데 이제 개인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네. 네, 왜냐면은 이재선 씨의 경우에는 형님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권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그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쪽 주장이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걸 한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그 예비 후보의 조카 이주영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글을 좀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억울한 게 많다는 입장이에요. 이 글이 올라온 것은 최근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죠. 네. 여기 글 쓰신 분은 이재선 씨의 딸인가요? 이재선 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되죠. 계속해서 본인이 욕한 녹음 파일은 조작되었다고 우기고 당신은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변명하며 자신의 SNS와 신문사에 부각시키면서 알리고 있는데 본인의 목소리는 너무 외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재선 씨는 공인회계사 일을 하시고 사회 비판적인 일을 꾸준히 썼고 그 지역 신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써오신 분이다. 근데 작은아버지가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을 해야 된다면서 비판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 간의 갈등은 뭐 이것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제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2012년에 작은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죠. 니네 아버지는 미쳤다. 정신병자이니 치료를 받아야 된다. 힘들면 우리에게 와라. 그래서 이주영 씨가 깜짝 놀라서 부모님께 알아보니까 아빠의 비판글에 대해서 작은아버지가 불만을 가지고 시장의 권한으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라고 계속 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다. 뭐 이런 골자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너희 아버지를 강제 입원시킨다고 작은아버지가 말한 것에 대해 내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계속해서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하고 그 작은어머니는 그걸 반대하고 있었는데 나 이제 반대 안 할 거야. 보내버릴 거야. 그건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왜냐면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할 수가 있구나. 내가 괜히 문자를 보내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또 가처분을 걸어버렸어요. 부득이하게 지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그 작은 어머니는 너네 아버지는 정신병자다. 병원에 알아서 입원해라. 라는 문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전화로 계속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은 쌍년, 씨발년, 네 남편 앵벌이 시켜서 살아가는 년, 병신년, 개년, 꺼져, 닥쳐 등의 막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수행비서는 아버지에게 계속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재선 씨에게. 그래서 묻어버릴 거다, 조용히 살아라, 죽여버리겠다 등등의 말을 했고요. 아버지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못하게 회방하고 직원들까지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3이었던 동생이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장이 집으로 전화해서 부모님을 찾다가 동생이 저기 집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자꾸 거짓말하면 교육청에 전화해서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할 거다. 이게 이제 미성년자 동생이죠. 아, 그렇죠. 네. 네. 동생이 이런 동생은 말까지 확실히 들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 아빠가 이재선 씨가 계속 불안해했고 이길 수 없는 권력에 매일 신문사를 두드리며 인터뷰를 해달라고 졸라고 그러다가 이제 성남일보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동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 기타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실제로 아빠는 이 사건 이후에 불면증에 시달렸고 잠을 한숨도 못 자다가 나중에 정신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슬픈 가족사라는 글을 형제들이 다 동의해서 올린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봤더니 형제 중에는 그런 글이 오른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 슬픈 가족사라는 글은 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실제로는 형제들이 다 동의하지 않고 이름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슬픈 가족사라는 글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고 측근들이 무한 계속 RT를 하면서 트위터에 도배를 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불안장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것이 정신병자라는 증거로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라는 증거로 계속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이재선 씨 딸의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예비 후보의 주장과는 상반된 이야기인 거고 사실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근거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된다면 나중에 선거에 미칠 악영향. 그래서 이 가족사 문제를 이재명 시장이 어쨌든 이게 담장을 넘어 나왔으니까 좀 지금이라도 잘 정리해서 조카를 만나서 조카 이주영 씨를 만나서 화해의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그 형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 형님과의 있었던 그 불화를 사후에라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본다든지 뭔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소모적으로 이재명 시장 그 예비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그 반대편에 다른 가족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렇게 서로 난무하는 이 상황이 과연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재명 캠프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도 좀 잘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말을 읽기가 어렵네요. 사실 저희도 마음이 좀 무겁죠. 네. 예, 민주당을 지지하고 우리 다 민주당 당원, 권당이고 그런데 앞서 1탄, 2탄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 특정 지역에서 강력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후보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에서 패배하면 어떡하죠? 그러게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중미 회담 이런 거 있어도 6월 달에 만약 우리가 지방선거라는 이 중요한 이슈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모두 다 휘발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요. 경기도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워낙 격차가 많이 나니까요. 예, 격차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도 그리고 충청, 남북도, 대전 그리고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싹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린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경기도 이기고 나머지 져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정말 좀 불안에 떨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위험은 우리가 미리미리 제거를 하고 나중에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에서 마구마구 맥락 거세하고 떠들어댈 수 있는 그 소지를 지금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권숙 대표님, 권수동 리스크라고 말할 뻔했는데. 권순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이재명 리스크 3탄에 대해서 예고 좀 해주시죠. 네. 지금 3탄은 해경궁 김씨가 화제가 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실트 아주 그냥 올라가고 난리였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희가 이것과 또 다른 사례를 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예, 양태는 정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 그리고 그 지지자들 우리 문파들을 향한 어떤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3탄에서 해경궁 김씨 이야기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신세계 김남훈, 권순욱 윤가피. 하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